행복한 부부 의사소통 제4주입니다. 제4주에는 사티어의 의사소통을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사티어 의사소통에는 5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일치형을 제외하고 4가지의 유형은 개인이 위협을 느끼지만 자신의 약점을 나타내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할 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사티어 의사소통 유형 검사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5문항씩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A 유형의 사람들이 A가 많으면 A 유형이 되고 B가 많으면 B 유형, C가 많으면 C 유형 이렇게 유형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제일 많은 사람은 회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B가 많은 사람은 비난형, C가 많으면 초이성형, D가 많으면 산만형, E가 많으면 일치형입니다. 자, 그러면 회유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유형은 자신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고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낮은 자세를 취하고 사죄하고 변명하고 지나치게 착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회유형의 대처 방식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는 소화기관의 장애나 편두통의 질병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나지 않게 하려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고 절대로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좀 안 들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일에 이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자원은 돌봄,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양육적이고 예민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난형인데요. 비난형은 회유형과 아주 정반대의 유형입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이나 행동은 비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주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신이 소외되고 있으며 외로운 실패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회유형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비난형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요. 그리고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호흡이 빠르고 얇으며 근육과 내장 기관들이 긴장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심리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근육 긴장, 요통, 긴장성 두통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편집증과 고혈압 같은 혈액순환 장애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요한 자원은 주장성이죠. 그리고 지도력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초이성형이 있습니다. 3번, 세 번째가 가장 많은 분들인데요. 이 초이성형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무시해요. 그리고 오로지 상황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규칙, 옳은 것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고 극단적인 객관성을 보여요. 완고하고 냉담해요. 그리고 독재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상처를 쉽게 받고 소외감을 느껴요. 이런 분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가능한 한 결함없이 말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아주 자세히 말하고 길게 설명합니다.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죠.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상관하지 않으며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나는 항상 옳다 이런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강박증, 사회적 철회 등과 같은 심리적 증상과 심장마비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자원은 역시 지성이겠죠.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집중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은 산만형인데요. 산만형은 초이성형과 반대예요. 그래서 자신, 타인, 상황 모두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접촉하기가 가장 어려운 유형이죠. 산만형은 위협을 무시하고 마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주위를 혼란시킵니다. 그리고 행동과 말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과 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막 하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산만한 행동을 합니다. 내면적으로는 아무도 나를 걱정해주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서운 고독감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이런 산만형의 경우는 신경성 장애, 위장장애, 편두통 등의 질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자원은 유머겠죠. 자발성, 창조성, 재미있음, 융통성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이 네 가지 유형들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유형인 일치형은 가장 그 의사소통 내용과 내면이 감정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진솔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알아차린 감정을 정확하게 적절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동적이고 창조적이며 독특하고 유능한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1차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조정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접촉하고 직접적으로 사람과 연결을 맺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일치형의 사람들은 높은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형의 자원은 높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들도 일치형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티어 의사소통의 기본 기술은 잘 듣기입니다. 그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경청이죠.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관심과 욕구와 편견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 이웃의 존재함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지요. 그리고 이웃으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잘 듣는 것은 상대방의 속사정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올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서 바른 반응을 생산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은 인간관계, 의사소통에서 관계를 아주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경청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짐작해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나는 저 말 끝나면 무슨 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듣지도 않고 딴 생각을 해버린다든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판단한다든지 조언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옳아 이런 것을 막 주장하려고 한다든지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두리뭉실 슬쩍 넘어가려고 한다든지, 상대방의 아픔을 직면하기가 두려우니까 그냥 좋게 좋게 말하고 비위를 맞춰서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나도 그래 그러면서 자꾸 자기와 동일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청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청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청의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의 집중과 인정 반응이겠죠. 대화자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대화 환경을 조성해주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가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중요한 무엇을 말할 때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대화를 의미 있고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이 다시 말하기의 효과는 경청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말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는 이게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줌으로 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었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대로 말하는 사이에 감정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을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명료화하기가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혹은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잘못 들었다고 생각이 될 때 열린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때는 미심쩍어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세우기 위해서나 비난하는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더 배우고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태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감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정보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는 것이죠. 반영적인 경청을 할 때는 가장 민감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 바로 말하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입니다. 공감적인 피드백은 우선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 옳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그래서 오해가 있었다면 고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또 상대방이 당신의 관점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경청의 방법에는 다시 말하기랄지 명료화하기랄지 공감하면서 피드백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청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각 파트너들이 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이 되어서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듣는 건데요. 순서를 정해서 역할을 바꿔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힌 속상한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이런 일이 어제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속상했어. 이렇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첫 번째 반응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눈을 맞추지 말고 딴짓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말할 때 무조건 반대해요. 그리고 틀렸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막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을 맞춰주고 잘 들으려는 자세를 보면서 상대방의 행동, 감정, 생각, 기대를 알기 위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입니다. 반대나 논쟁, 조언을 하지 말고 들은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하고 궁금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화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특히 감정에 공감해주면서 경청합니다. 자, 이것을 두 사람씩 연습을 해본 후에 이것을 해보니까 어땠느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황과 사고, 감정, 기대와 열망 이 4가지입니다. 상황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 편견이나 판단 없이 중립적으로 마치 신문 기사와 같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고죠. 자기의 신념, 의견, 이론,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설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인데요. 특히 친밀한 상대방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간단히 기술하는 것입니다. 감정에는 1차적 감정뿐만 아니라 2차적 감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4번째가 기대와 열망입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받아들여졌을 때 채워지는 열망과 자존심 수준까지 포함시켜 말할 때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두 사람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집에 와서도 컴퓨터 앞에만 너무 오래 앉아 있군요. 부인이 이 말을 짜증을 내면서 피곤한 목소리로 말한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 말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 그리고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애들을 돌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황은 당신은 집에 돌아와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위에 것과 좀 비교가 되는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감정이죠. 당신이 힘든 것을 몰라주니까 야속하고 혼자서 쩔쩔매다 보면 당신과 아이들에 대해 화가 나요. 자기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대와 열망입니다. 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당신이 아이들하고 좀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빨리 일을 끝내고 당신과 이야기도 하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황, 그리고 자기의 생각, 감정, 기대와 열망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부부별로 자기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4가지 요소를 포함시켜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죠.
자기 입장을 전달해 봄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그동안의 대화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자기 입장을 전달하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이 대화를 하지만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거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1, 2, 3, 4로 나누어 가면서 의사 표현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문제와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 목표,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가능해 보이는 해결책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대안들을 평가해서 두 사람만의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그것이기 때문에 시행 기간을 거치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촉진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도덕성을 비칩니다. 그 다음에는 상호간에 존중한다. 공통의 준것들을 가진다. 이거 중요하죠. 서로가 다른 틀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오늘 경청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딴짓하지 말고 경청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메시지의 요소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의미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고 공감해 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알고 있다는 것을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비난이나 무시나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의견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노출을 합니다.